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네, 주간민법 기본이론과정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제 10회 과정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상인법 공부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은 항상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주임법은 일시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상인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부분부정이죠. 그러니까 상가임대차에서 상인법 보호받는 게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상인법은 영리목적이어야 돼요. 즉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장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환산이란 월세 곱하기 100에서 보증금 합산한 거죠. 서울은 9억 꼭 외우세요. 서울은 9억 이하는 상인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그 일부 규정을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주임법과 비교해봐요. 주임법은 보증금이 100억이어도 남집 살죠. 남집 살아요. 그래서 주임법으로 보호해줍니다. 상인법은 원칙적으로 영세 상인만 보호합니다. 9억 이하만 보호해요. 9억 초과는 이 돈 많은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비교하세요. 그럼 서울에서 9억 초과할 때 적용되는 게 상인법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3기현 체지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들, 다음 폐업을 인천 해지권, 대학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시 요구권만 인정됩니다. 그럼 여기 없는 거 9억 초과면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됩니다. 여기 없잖아요.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인정 안 돼요. 최단 기간 1년 보장도 인정 안 됩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초를 세워요. 회사의 초상권이 있는데 그 초상권이 폐지되면 그 회사 망하겠죠? 폐지되니까 회사 대표가 깨갱했어요. 다시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그 대표가 깨갱했다. 이들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외우세요. 네, 문제 봅니다. 자, 갑이 25년 5월 10일 을소유죠. 을소유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월세 4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100 하면 4억이고 6억 더하니까 10억이죠. 9억을 초과하네요. 이 상인법상 대양육공 갖추고 영업하고 있죠? 틀린 겁니다. 문제에서 금액을 냈단 말은 이제 9억을 초과하니까 이걸 모르죠? 초과하는 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되고 틀린 거죠? 항상 오답이 우선 변제예요. 그럼 이제 1번부터 제일 끝에 1번부터 우선 변제 보여 우선 변제 1번부터 이 보이저기.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항상 오답이 있다. 이렇게 거의 정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봐요. 자, 갑의 계약갱신요건 인정되죠.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하죠. 포함해서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최단 기간 1년 적용 안 되죠. 안 되니까 임대인도 6개월 이후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지켜야 돼요. 6개월. 최단 기간 1년 보장 적용 안 됩니다. 3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 인정되죠. 갱신 임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요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4번 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 안 된다 했죠? 적용 안 된다. 5번 끝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초상권 폐지 대표 계갱 꼭 외우세요. 네, 2번입니다. 임차인 을은 갑소유 X 상가금에서 월차임 200만원, 임대차 기간이 2023년 5월 24일부터 24년 5월 23일 1년이네요.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하고 기간 만료 14일 전인 5월 9일 갱신거절 통지에서 다음날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누가 갱신거절 통지했죠? 임차인 을. 임차인 을은 자, 계약 기간 끝나기 5월 23일 끝나는데 며칠 전, 약 2주 전에 갱신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면 원래 끝난 날 23일 날 끝나는 겁니다. 이때 끝나요. 자, 이제 주임법과 비교해봐요. 자, 주임법입니다. 주택임대차를 3년 했어요.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뭔가 통지해야 돼요. 끝나면 나가. 끝나면 보증 올려줘.
그리고 임차인은 기산점이죠.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도 뭔가 통지해야 돼요. 끝나면 나갈 거야. 끝나면 월세 내려줘. 라고 통지해야 되는데 임대인도 이때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간 끝나면 법에서 자동 연장시킵니다. 그게 법정갱신, 묵시갱신이죠. 갱신되면 보증금과 월세는 전 임대차와 동일하지만 기간은 전과 동일하다 하면 틀리고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2년이 되는데 단 임차인만 중간에 나간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2년에 구속되죠. 임차인만 중간에 나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암기법으로 이제 배우면 내 친구 대륙이 내 친구 대륙이가 자이 아파트를 임차했어 써 쓰리 다시 내 친구 대륙이가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죠. 그 자이 아파트죠. 아파트니까 이게 주임법이에요. 아파트니까 무슨 법? 주임법. 상임법은 이거 없어요. 이건 아파트니까 상가랑 필요 없죠? 상임법 이거 없습니다. 자, 상임법이에요. 자, 상임법 잘 보세요. 이거 없다, 이거 없다. 자이 없어졌네요. 아파트니까. 상가지역이 지금 자이 없어졌다. 그리고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정도 1개월 전까지 통제되고 갱신되면 1년, 최단 기간 1년으로 봐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똑같다. 그래서 차이점이 일단 자이 아파트 없다. 그리고 일자로 바뀝니다. 그럼 잘 보세요. 상위법은 자이 이거 없죠. 임차인 규정 없죠. 그러니까 상가는 임대인이 꼭 주도적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임대인이 뭐 나갈지 말지 임대인이 꼭 자기가 계약을 협정해야 돼요. 임대인이 안 하잖아요. 그럼 임차인 규정 없죠. 임차인은 기간 끝나기 하루 전에도 나간다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끝나기 하루 전에도 나간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이거 자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아무 말 없으면 기간 끝나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는 꼭 임대인이 손해 안 보려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꼭 임대인이 상가는 주도적으로 뭔가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월 23일 날 끝나는데 5월 9일 2주 전에 통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아무 때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요? 원래 계약 기간 5월 23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그러니까 자이 아파트 급등을 기하세요. 상가는 임차인은 언제까지 통지하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이때 뭔가를 해야 됩니다. 3번 상인법 옳은 거죠.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약 확정일자 틀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만 들어가죠.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이 법 적용되지 않죠? 맞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3번은 주임법은 맞죠? 3번은 주임법이 맞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이 된다. 주임법 맞지만 상가는 다 1년이죠. 4번 전차인이 차의 면책이 상위법은 3자가 숫자가 제일 많아. 3기 달할 때 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상위법은 3자가 제일 많아요. 3자.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근데 기산점 방해 있는 날이 틀렸죠. 그럼 권리금 언제 받죠? 기간 다 끝나고 나갈 때 받죠. 그러니까 방해 있는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고 3년을 받습니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네, 이어서 집합건물법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자, 분양자는 시공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분양자 시공자는 담보책임 지는데 기산점을 꼭 외우셔야 돼요. 전유 부분은 군소 유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은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일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눈 크게 뜨시고 유유용용용, 유유용용용, 유용 하면 틀려요. 유유용용용입니다. 예, 4번 집합건물법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구조상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아파트 복도에서 20년 살았다. 그런 규칙 없죠? 2번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용 틀렸죠. 전유니까 공용이 아니라 사용이 아니라 구분소 유자에게 인도한 날 유유용용용 정답입니다. 4번 아직 필요 없는 그 질문 뺐어요. 4번 구분소유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 집행을 관리인 선임해야 됩니다. 5번 구분소유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하려면 반드시 규약에 따라야 돼요. 규약에는 공정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법원 판결로도 안 되고 경매로도 안 됩니다. 오직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유유용용용 기억하세요. 이어서 가등기 담보법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옛날에 1970년대, 1970년 그 전에 태어나셨나요? 박정희 정권대로 가봅니다. 우리에게 X부동산인데 우리 자에게 7억짜리인데 큰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7억짜리 부동산 있으면 은행 가면 서로 대출해주죠. 뭐 3억, 4억 금방 빌립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 때는 대기업도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7억 가지고 돈 빌리기 힘들었어요.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뭐 연대보증 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기 힘들죠?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사채업자에게 3억을 빌리는 거죠. 사채업자는 야, 당신 돈 못 갚으면 7억짜리 부동산으로 대신 갚어 라고 대물 변제하기로 예약을 하고 이 사채업자 앞으로 가등기에 두거나 더 심한 사람은 아예 소유권 이전을 해둡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돈이 3억이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이 가등기 했는데 이건 채권 담보 목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건 청구권 보증 가등기 아니라 이 채권 담보죠. 자, 말 잘못했어요.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한 거죠. 그러니까 볼륨이 가등기가 아닙니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대신 활용한 거라 이걸 가등기 담보 또는 거꾸로 담보 가등기 불러요. 담보가 있으면 다 이겁니다. 이걸 길게 내리면 담보 목적으로 경로된 가등기라고 등기법에 나옵니다. 아무튼 담보가 있으면 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여기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했죠. 이걸 양도담보라고 부릅니다. 담보가 있으면 법적 성질은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갚은 을을 돈 안 갚기를 바라겠죠? 안 갚아요. 그럼 7억짜리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3억 빌려주고 7억짜리 소유권 취득하죠.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게 박정희 정권 때 이런 일을 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기업도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 본 적 있나요? 그 송중기 나오고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자동차 회사를 가진 회장이에요. 자동차 회사 회장인데 그때 누구랑 자기 딸 결혼시켰죠? 명동 사채업자랑 딸을 결혼시켰어요. 그만큼 사채업자들이 그때 엄청 힘이 세십니다. 그 고 이병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도 직원들 월급 줄 때 사채업자에게 돈 빌려서 월급 줬어요. 고 현대그룹 정종 회장님도 직원들 월급 돈 줄 일 없잖아요. 그럼 사채업자에게 돈 빌려서 직원들 월급 줬습니다. 우리 서민들도 다 은행에 안 맡기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맡겼어요. 사채업자가 이자를 훨씬 많이 줬거든요.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 그런 시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서울시장이 명동 사채왕, 그 사채업자가 주니까 현직 서울시장이 화환을 보냈잖아요. 그때 말이 많았죠. 아무튼 그때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을은 보통 돈이 필요하면 3억을 사채업자에게 빌리고 7억짜리를 대물 변제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돈 안 갚으면 값은 7억짜리 먹어버립니다. 그럼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우리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 보죠. 그러다가 5공화국이 들어서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이 서민들 엄청나게 피해보고 사채업자가 폭리를 취하니까 이 폭리를 못 취하고 이 서민들이 피해보지 못할 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때 만든 법이 이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우리 민사특별법에서 5공학생 나온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 이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를 씁니다. 3억 갚기로 하고 못 갚으면 7억짜리로 대신 갚기로 했죠. 약속대로 7억짜리를 넘기는데 단 채권자가 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차익이 약 4억이잖아요. 이 차익을 반드시 을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걸 청산한다. 그래서 이 시가 차익 약 4억이죠. 4억을 반드시 채무자 을에게 돌려줘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벌 만들었습니다. 그걸 4억을 돌린 걸 청산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가 이 법의 가장 큰 주요 골자입니다. 그럼 4억을 돌려받으니까 을은 큰 손해가 없죠? 이렇게 이 법은 사채업자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한데 이 금전 소비대차 같은 말이 대여금 채권이어야 돼요. 그리고 대물면제 예약을 하고 이 채권의 3억보다 부동산 가치가 적으면 보호할 필요 없죠? 3억 빌려주고 2억짜리로 대신 갚는다. 그럼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 없죠? 이 부동산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할 때 적용되고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 가능해야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춰야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로는 제가 쳤어요. 이렇게 금전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대여금, 채권 반환 채무와 또 가로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소유권을 양도받았지만 담보할 목적이라 양도담보를 해요. 이 두 채권을 위해서 가등기하면 이 법 적용 안 됩니다. 네, 그 후 후자 채무가 소멸해요. 이 그 외의 채무가 소멸했네요. 앞에 그 금전 소비대차만 나왔네요. 소비대차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법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채업을 막게 한 거 이게. 따라서 여러분 사채업자가 힘들게 시장에서 물건 안 팔아요. 사채업자가 힘들게 공사 안 합니다. 이건 사채업자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채권을 담보하기위해서 가등기나 양도담보면 이 법 적용 안 됩니다. 이 법은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채업을 생각하세요. 다음 3번이 여기 제일 중요한데, 자, 을에게 만약 우리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갑 은행한테 3억을 대출받고, 내 아파트를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은행 갑이 채권자, 저당권자고, 우리 채무자고,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가 설정자, 시오시오. 그럼 이제 은행이 아파트에 저당권 취득했죠. 그럼 이 아파트 누가 살죠? 은행이 와서 삽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전히 채무자 설정자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병원한테 임대차고 월세 차임이 나와요. 그럼 은행이 월세 받아갑니까? 그거 아니죠. 은행은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의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고 월세도 을이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다 똑같아요. 채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에도 이 임차인에게 차임받을 수 없어요. 사용수익은 설정자, 채무자고 임대차에도 월세는 채무자, 설정자가 맞습니다. 사용수익은 채무자에게서요. 설정자. 그래서 채권자,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 을이나 을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승계자 채무 임차인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이거 청구할 수 없죠? 청구할 수 없다. 월세는 을이 받아요. 갑이 받는 거 아니죠? 갑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계속 저당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 부동산에 먼저 저당권자 A가 선순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B가 갑이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하나 취득했습니다. 채권은 3억이고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 병이 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주어가 갑입니다. 을이 변제기 때 돈 안 갚아요. 갑은 이제 소유권을 갑에게 기속시키고 차익을 을에게 돌려주는 청산하는 겁니다. 돈 안 갚으면 실행 통지를 해야 돼요. 야, 돈 안 갚으면 부동산 뺏어올 거야 라고 통지합니다. 이때 청산금을 통지하는데 청산금은 부동산 평가액 약 7억이죠. 그래서 갑이 주어라 갑 채권을 3억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빼는데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선순위 권리자도 이 3억에 포함시켜서 함께 빼줘요. 그럼 3억에 합하면 5억이 되죠? 그럼 7억에서 5억을 빼면 청산금이 약 2억이 남습니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액만 빼주죠. 왜 빼주냐면, 자,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오든 뭐라든 간에 값보다는 무조건 A가 돈 먼저 받아야겠죠. 그럼 지금 갑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갑이 나중에 A에게 2억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빼주는 겁니다. 다음 누구한테 통지하는가? 이 부동산에 연관 있는 채무자 등과 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통지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채무자에게 빚 갚을 기회를 2개월 또 줍니다. 우린 이때 돈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안 뺏깁니다. 근데도 돈 못 갚네요. 그럼 이제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해야 돼요. 그럼 채무자 을은 이제 소유권 뺏기고 물건 뺏기는 거죠.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매매처럼 이 채권자는 매수인처럼 매매 대금 주고 채무자는 마치 매도인처럼 물건 넘기고 소유권 넘기는 게 동시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채권자 갑은 부동산을 평가해야겠죠. 이게 약 시가 7억인데 갑이 양심의 털라서 세상이 7억짜리를 6억으로 평가했네요. 그럼 청산금이 약 1억 남죠? 이렇게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평가해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청산계 진행합니다. 이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 아무 손해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날 청산금 1억이라고 평가했죠. 그래도 을은 돈 갚으면 되거든요. 돈 갚으면 다 말소하니까 소유권 안 뺏겨서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설령 을이 이때 돈을 못 갚았더라도 여기 마지막에 동시이거든요. 이때는 정상적인 청산금을 줘야 돼요. 객관적인 청산금 안 주잖아요. 을은 소유권 안 넘깁니다. 그래서 동시행으로 둔 겁니다. 따라서 이 주관적으로 청산금을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실행통지 유효하고 청산기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주관적 낮게 평가하면 이 후순위 권리자 병에게 손해가 생겨요. 자, 잘 보세요. 만 청산금이 남다면 을과 병 중에 누가 청산금을 먼저 받아야 할까요? 병도 을에 대한 채권자죠. 병이 먼저 받고 을이 더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병은 자, 정상평가했다면 병은 2억을 다 받거든요. 근데 채권자 갑이 주관적 평가니까 병은 지금 1억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그럼 병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어서 주둥이가 쭉 나와요. 그럼 그 주둥이 집어넣으라고 잘 보세요. 이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는 아직 자기 채권 변제기가 안 됐는데도 이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특이하죠? 원래 경매 청구란 변제기 지나서 돈 못 갚을 때 하거든요. 근데 병은 아직 내 채권 변제기가 안 됐는데도 이 청산기간에 한해서 후순위 권리자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하면 기속 청산이 다 중단되고 다 경매 배당에 참가해야 됩니다. 이처럼 변제기 전에도 경매 청구 가능하죠. 이렇게 변제기 전에도 경매 청구 가능한 게 다른 과목에 하나 또 나와요. 다른 과목에 또 나옵니다. 다른 과목 어떤 법이죠? 중개사법에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에 저당권 등기했죠. 임목을 벌채해서요. 그럼 벌채하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채했는데 변제기 기다리면 나무 다 썩어버리니까 변제기 전에도 미리 경매할 수 있다. 여기 두 번 나옵니다. 가등기 담보법, 임목에 관한 법률 두 번 나와요. 자, 이번엔 반대로 자, 갑이 청산금을 평가하는데 대가리 총 맞아서 7억짜리를 8억으로 평가했네요. 그럼 5억 빼면 3억이죠? 이때는 3억 내놔야 돼요. 제가 미쳤네요라고 그 금액에 다툴 수 없다. 이때는 그 금액 3억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털, 대가리 총 잘 비교하세요. 아무튼 어찌했든 을은 이때 돈 갚으면 돼요. 근데 못 갚았네요. 못 갚아도 청산금 받기 전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다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법은 철저하게 채무자를 위한 법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자,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났네요. 그럼 해외도에도 넘어서요. 이때는 변제에도 말소 청구 못합니다. 두 번째, 여기 선의 3자 보고가 있습니다. 자, 갑은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했죠? 청산해야 돼요. 청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이 법의 주요 골자라 했죠? 그럼 청산 안에서 아직 소유자가 아닌데 마치 소유자인 양 제3자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제3자는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병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3자는 보통 정으로 나와요. 정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이 두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해도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3자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만 양이 아주 적어서 여기서 나오면 꼭 한 문제 맞춰야 됩니다. 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걸 물었죠. 뭐 가로는 보지 않아요. 1번 1억을 차용은 맞았고 차용하면서 부동산의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도담보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네요. 그럼 적용 안 되죠. 2번 매매대금은 적용 안 돼요. 소비대차 채권만 적용됩니다. 3번 차용금이 소비대차 맞았고 1억 담보로 2억 상당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까지 있죠. 이게 정답이네요. 4번 차용금 3억 담보로 자 이미 2억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상당 부동산입니다. 시가는 4억인데 이미 그 전에 2억의 저당권이 있으니까 현재 가치가 2억밖에 아니네요. 2억인데 가치는 2억이죠? 네, 3억을 빌리죠. 그러면 부동산 가액이 차용금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1억을 차용하면서 2억상의 그림은 등기나 등록을 못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자 사례 문제죠. 자, 예전에 말씀드렸죠. 가불병 사례 문제가 나오고 지문에 정이 있으면 정의 정답 쓰라 했어요. 4번에 정이 있죠. 그럼 정의 정답 딱 씁니다. 그럼 지금 한 3초 걸렸네요. 3초 만에 이 문제 딱 틀려요. 예, 틀렸습니다. 괜찮아요. 3초 만에 틀린 게 실력입니다. 왜 이걸 두 번 읽고 틀려요? 근데 틀리는 말이 아니었죠. 일단 정이 있으면 정의 정답을 쓰시고 이 문제 풀지 말아 그랬죠. 풀지 마시고 개론까지 다 풀고 시간 나면 마지막에 푸시라 했어요. 틀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시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은데 이걸 계속 자꾸 읽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건 이런 문제는 항상 딱 가불령 살이 나왔죠? 정 보이죠? 4번에 답 딱 3초 만에 써요. 그리고 이 문제 안 풉니다. 그리고 계론, 계산 문제까지 다 풀고 와서 풉니다. 그러니까 틀리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맞으면 3초 만에 맞히잖아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6번 갑은 을에게 무이자로 빌려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명의 저당권이 채권 5천이죠.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 건물 시가 2억에 담보가 등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병이 성순이고 선순이죠. 병이 1순위 선순이고 갑이 담보가 등기가 2순위입니다. 을은 변제기가 도래한 갑에게 차용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 틀린 거죠? 그럼 이제 을은 귀속 정산하는 겁니다. 1번 아니 갑이죠. 갑이 귀속 정산합니다. 1번 갑이 귀속 청산이나 뭐 정산 똑같아요. 정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구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병주당고 소멸합니까? 병이 1순위죠. 병이 1순위죠. 그래서 자 갑은 소유권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금 결정할 때 이 무통상 가액에서 5천까지 한 건에 5천까지 빼라 그랬죠? 왜냐면 나중에 갑이 그 5천을 갚아야 되니까 청산금 계산할 때 이 선순위 채권 5천도 빼라 했죠. 그래서 이게 소멸한다 해서 이게 들렸죠.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저당권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건 4번 정이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이런 문제가 3번 나와요. 뒤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정이 정 3번 나오거든요. 네, 정이 정답인 게 한 문제 나와요. 3개 중에 한 문제 3초 만에 풀면 그게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나머지 두 문제 그냥 3초 만에 틀려버려요. 그러면 1분 만에, 아니 10초 만에 한 문제 맞추고 두 문제 풀린 게 틀렸지.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이걸 왜 두 번 읽고 틀려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찍거든요. 거의 찍습니다. 그럴 바엔 정의 딱 쓰고 3초 만에 맞던가 틀리든 하란 말이죠. 항상 우리 시험은 시간과서입니다. 자, 2번 지문. 자, 2번. 갑이 우리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네요. 자신 명의로 본등기 하면 당연히 무효죠. 절차 위반 무효입니다. 3번. 갑이 청산금 지급 채무와 그러면 갑이 돈 다 주죠? 을은 뭐 해야 돼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넘기고 물건 넘기고 마치 매매계약처럼 동시행입니다. 4번. 경매일차에서 경매 나왔죠? 정의 X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무조건 소멸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 실명법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명의탁 약정 효력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재산이 많아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면 반대로 갑이 이게 유일한 재산인데 채권자가 뺏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빼돌려야겠죠. 을과 짜고 명의를 신탁 넘기기로 약정합니다. 그리고 신탁자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둬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이 약정과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판사들이 유효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김영삼 정권이 나타나면서 이 부동산 실명법을 만들어서 이걸 다 무효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 사조가 됩니다. 사조 1항에서 명의시사 약정 무효죠. 2항 이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1항은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죠. 3항이 엄청 특이한데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여기 법에 선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 악의 삼자에게도 대항보다는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삼자도 보호되는 엄청난 특징입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아까 비통명 한번 했잖아요. 다시 보시면 절대주의의 원칙이에요. 근데 비통명 예외에 비진이 통정의 표시는 선의 삼자가 보호되지만 명의시탁은 악의 삼자도 보호되는 결과죠. 자, 그래서 명의탁 약정 같은 게 원칙 뭐예요? 그 뭐여가지고 선의 악의 삼자에게도 대항 못합니다. 근데 예외 특례가 있는데, 자,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시탁하거나, 즉 종중이 종중 외의자, 즉 종원들에게 명의시탁하거나, 이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 안 돼요. 혼인신고한 법률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혼은 첩이 아니에요. 첩은 불륜이죠. 사실혼은 불륜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합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결혼 반대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게 사실혼이에요. 이건 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실생활에서 첩과 불륜관계와 사실혼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사실혼과 불륜관계 둘 다 혼인신고 안 했죠? 어떻게 구별할까요? 뭐 뇌를 안 부리죠. 뭐 어떻게 해요? 뇌를 안 부리지. 또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세요. 뇌를 안 부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아시죠?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사실은 남은 싹 다 불륜이죠. 구별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호 안 돼요. 그다음에 종교단체 명의로 사나 조직이 등기했을 때 이 세 경우 언제나 유효가 아니고 탈세, 탈법 등 법령 회피 목적이 없을 때 하나여 형사처벌하지 않고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특례 규정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시타 약정하고 등기를 넘겼어요. 그럼 약정과 등기 원칙 다 무효죠. 원칙 무효입니다. 아무 말로 서면 원칙대로.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 간에 뭐 종중 배우자 이런 예외적인 말이 없죠. 그 원칙대로 무효가 됩니다.
물 소유자 아니고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갑회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악이어도 요예요. 여기 악이도요. 그래서 사주 아까 사망이 뭐죠? 일항 약정모요. 이항 등기모요는 제3자 선이 없죠? 악이 3자에게도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앞사람 무효 0이잖아요. 0은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이 사주 사망 특칙에 의해서 악이어도 100으로 바뀝니다. 단 만약 이 병이 매매에 적극 가담하면 이거 무조건 민법 103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제3자는 악이어도 유효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럼 유형에서 이자간 명의신탁이 원칙 무효와 예외 유효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칙 무효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을 앞으로 명의탁하고 등기부에 돌리면 약정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왜 무효죠? 무효라고 써놨으니까 그게 아니죠. 갑과 을 간에 예외적인 말이 없죠.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 원칙대로 무효가 됩니다. 물론 소유자 아니라 소유자는 신탁자 갑입니다. 갑이죠. 자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겠죠. 을은 소유자 아니니까 갑이 등기 넘겨 그러면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을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할 때 설마 등기 원인을 명의신탁 적겠습니까? 깜빵 보내다란 말입니다. 보통 매매로 꾸몄겠죠. 매매로 꾸몄으니까 우리 제가 돈 주고 샀는데요 라고 등기를 안 넘겨요. 갑은 환장하죠. 이때 갑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해지는 유효만 가능해요. 이건 무효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소유자 물권자라 물권적 청구권이죠. 즉 방해 배제 청구로 즉 방해 제거 청구로 등기 청구해야 되고 해지 원인으로 못합니다.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사주 사망에서 1항 약정모요, 2항 등기모요는 선이 악이 3자에게 대못하니까 앞사람 명의여도 이 특칙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100으로 바뀝니다. 7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네요. 회피할 목적이죠. 목적으로 2023년 배우자 을은 무효죠. 무효. 회피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명의탁 약정 무효고 등기도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명의탁 자 틀린 겁니다. 1, 2, 3 묶어서 을 등기 무효면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자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권으로 등기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명 회복 이게 맞았죠. 진정명 회복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청구해야 됩니다. 진정명 회복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랑 똑같아요. 2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을 등기 무효죠? 을 등기 무효니까 을은 얻은 부당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말소 청구해야 되고 말소가 진정명예회복 똑같다 그랬죠? 2번처럼 부당이득 반환 못하고 3번처럼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는 유효일 때 하는데 무효라 해지할 수 없습니다. 5번 을이 병에게 건을 매도하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자 간에서 유효인 경우입니다. 갑부동산을 을 앞으로 명의시탁하고 등기를 넘겼는데 이때 약정 등기가 유효랍니다. 어떨 때 유효죠? 그렇죠? 종중이 종중 외의자 즉 종원에게 명의탁했거나 법률상 배우자끼리 했거나 종교단체 명의로 사안나 조직에 했을 때 탈세 탈법 등 법령 회피 목적 없을 때 유효가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유효면 누가 소유자죠?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입니까? 자, 그럼 을은 내 것을 내가 명의신탁합니까?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죠. 을은 내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 등기 유효라 을도 소유자네요. 그럼 뭐요? 그럼 갑이 진짜 소유자고 을이 가짜 소유자입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촌스럽잖아요. 우리 판례가 여기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눕니다. 아까 방금 무효일 때는 무조건 신탁자만 소유자였죠? 근데 여기 유효일 때 우리 판례가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눕니다. 유효일 때요. 그럼 둘간이는 간만 소유자예요. 내가 내 것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죠? 내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으니까 둘끼리는 간만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등기 유효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입니다.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둘 간에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이 소유자라 을은 등기를 넘겨야 돼요. 안 넘기네요. 그럼 이제 유효니까 이제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무효라 해지 못했거든요. 지금 유효니까 해지하고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아까 사조 사망 이 특징 필요 없어요. 이건 무효일 때 써먹는 거거든요. 이건 유효입니다. 필요 없어요. 을 등기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에요. 그 완벽한 권리를 승계받으면 알았던 몰랐던 100은 100 완벽한 권리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기본 이론을 지정한 거지 사주 사망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정의 을 등기를 유조해서 정 앞으로 무효 등기가 있습니다. 무효 등기 누가 말소해야 돼요? 제3자 정에게 을만 소유자예요.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하고 을만 말소 청구하거나 을만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위해서는 가능하지만 갑이 직접 못합니다. 항상 제3자에게 을만 소유자, 병에게도 을만 소유자, 정한테 을만 소유자.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점이에요. 불법점이하면 누가 쫓아내야 돼요? 을만 소유자. 갑은 소유자 아니라 직접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을만 할 수 있다. 그럼 갑은 을을 대위해서는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끝까지 유지하면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8번 갑은 22년 7월 자신 토지에 관해서 을과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유효라고 써졌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약정 유효 등기다 유효입니다. 틀린 거죠. 자, 유효면 대내적 소유자 갑, 대외적 소유자 을이죠. 수탁자 을이 대외적 소유자입니다. 3번, 1번, 2번 아직 필요 없어 뺐어요. 병이 토지를 무단점이하면 누가 소유자죠? 제3자에게 수탁자 을이 소유자라 갑은 소유자 아니죠. 그럼 갑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 주장할 수 없죠. 을만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자 해지할 수 있죠. 유효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갑과 을 간에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해지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지문이긴 해요. 항상 끝부분 확인. 끝부분에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는 거 물었죠. 왜 명의신탁이 취득시효가 나와요? 우리가 시효취득 공부할 때 취득시효는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죠?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럼 앞에 갑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 보면 됩니다. 5번 병이 X토지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후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에 갑이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마쳤습니다. 갑은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까? 완성 후 소유자입니까? 완성 후 등기 마친 완성 후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에게 시효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항상 시효완성은 누구한테 주장해요? 완성 당시 소유자고 완성 후 X 그랬죠?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삼자간이 두 가지입니다.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두 개예요. 삼자간. 자, 갑비 을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둘이 약정했습니다. 내가 부동산 사면 네 앞으로 등기하자고 약정했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갑이 병을 만나서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내가 갑이 부탁했죠. 제가 돈 드리면 등기는 저 말고 을 앞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병이 해줬습니다. 그럼 이 명의신탁 약정과 이 수탁자 등기,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무효죠. 왜 무효죠? 원칙 무효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뭐 정중이했다, 배우자다 그런 말 없죠. 그 원칙대로 다 무효가 됩니다. 금을 등기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을이 무효면 갑은 등기야 소유자죠. 을이 무효면 병에서 을 앞으로 왔으니까 매도인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 매매는 유효예요. 그러죠? 그럼 을 무효라 소유자 아니라 갑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을 등기 무효 등기 말 써야 되는데 여러분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병이 소유자라 했죠. 병이 소유자 물권자라 법적으로는 병이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갑은 매매하면 갑은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라 병이 물권자거든요.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법적으로는 병이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이 현실에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어요. 병은 돈 다 받았잖아요.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이 신경 쓸 바 아닙니다. 더 현실에서는 갑이 말소 청구예요. 돈은 내가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잖아요. 더 현실에서는 갑이 말소 청구합니다. 이때 갑은 을에게 어떤 식이든 절대 직접 청구 못합니다. 아까 누구 말 수 있다? 물권자 말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이 매매가 유효니까 병에게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매도인 병을 대위에 말써야 됩니다. 매도인 병을 대위에 말써야 돼요. 아예 외워버리세요. 자, 3자간 등기 명의탁에서 무효 등기 말소 방법은 매도인 대위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직접 못해요. 을 무효죠?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을은 얻은 부당이득도 없어요. 소유권지 취득 못했으니까 부당이득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도 어떻게든 직접 못해요. 뭐밖에 없다? 매도인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에게 팔고 등기해 보세요. 그럼 정은 악이어도 취득합니다. 왜 그래요? 수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아까 사조 3화 선이 악이 3자에게 대무다죠. 그래서 무효 0이지만 이 특칙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3자간 등기 명의탁은 당사자가 3명이에요. 당사 3명, 갑을병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몇 명이에요? 갑을병 3명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당사자고 제3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라 그럼 제3자는 꼭 정으로 정해 있고 제3자청 악이유도 유효 맞습니다. 다시 당사자는 3명이에요. 병은 제3자 아닙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꼭 정으로 나오고 정은 악이유도 유효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3자간 등기 명의탁은 이제 이게 무엇인가? 자, 모든 걸 신탁자 갑이 매매를 다 했죠. 신탁자가 다 했죠 매매? 그리고 수탁자에게는 껍데기 등기만 맡겼죠. 다시 뭐든지 누가 다 했다? 신탁자가 매매를 다 했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겨서 이것을 말한다.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번에 계약 명의신탁하거든요. 계약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매매계약, 수탁자에게 매매계약까지 다 맡긴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뭘 맡겼는가? 등기만 맡기고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죠? 등기만 맡겼죠? 이게 등기 명의다. 계약 명의신탁은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다 맡긴 걸 말합니다. 자, 9번 갑을병 사례가 문제가 엄청 기네요. 근데 1, 2, 3, 4, 5에 정 보여 안 보여? 5번에 정 보이죠? 5번에 답을 딱 쓰고
3초 만에 틀려요. 이 문제 틀려요. 네, 틀리란 말이 아니라 했죠. 시간 나면 풀란 말입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5번에 답을 쓰고 이 문제 제일 나중에 풀란 말이죠. 자, 이 문제가 자 30의 변형 그랬죠. 원래 문제는 친구란 말을 안 썼어요. 친구를 안 썼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이 유효인가 무효인지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친구를 안 썼기 때문에 둘 간이 뭐 종중 배우자인지 뭐 친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문제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모든 수험생 맞게 전항 정답 처리해줘서 이때 합격자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친구를 딱 넣은 겁니다. 그럼 친구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죠. 그럼 다시 9번. X부동산을 매수하자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탁 약정을 하고 약정 무효.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도 무효. 그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갑은 매수했죠? 매수하고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매했죠. 대금 지급했으며 병은 갑의 부탁대로 수탁자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근데 수탁자는 등기만 받았고 모든 걸 신탁자 갑이다 해서 이게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약정 무효, 등기 다 무효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틀린 거죠? 1번. 갑을사의 약정 무효 맞았고, 자, 등기 명의신탁 무효일 때, 신탁자가 수탁자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건 뭐밖에 없다 했죠? 매도인 대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병이라 병 대의 말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처럼 갑은 을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을은 소유권 취득 못했죠. 을 무효죠. 을은 부당이득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갑은 병과 매매가 유효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인 병을 대유해서 등기 말소하라 했죠. 그래서 1, 2, 3, 4 같이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이 등기 명의신탁에서 무효등기 말소는 오직 매도인평 대의밖에 없다. 아예 외운 게 좋습니다. 5번 갑을 간의 명의탁 약정을 알고 있는 정이 수탁자 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하면 제3자 정은 악이어도 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인데 병소유 부동산인데 갑이 사고 싶지만 미국에서 한국에 못 들어와요. 지금 못 들어오면 여기서 한국의 을과 명의사 확정합니다. 갑이 신탁자, 수탁자 그리고 돈까지 다 보냈어요. 미국에서 돈까지 다 보냈습니다. 수탁자에게 모든 이 계약까지 여기
계약까지 다 맞겠다. 이 수탁자가 매매하는 겁니다. 병에게 돈은 누가 줘요? 병에게 돈 우리 주죠. 매수자금 다 보냈잖아요. 돈도 우리 줍니다. 그 등기도 을 앞으로 와요. 그럼 잡으세요. 매매도 우리 했죠. 돈 누가 줘요? 돈도 우리 줬죠. 등기도 을 앞으로 왔네요. 이렇게 계약까지 모든 걸 맡긴 게 계약명 위탁입니다. 그럼 약정은 무효죠. 둘이 종중 배우자 아니라 약정은 무조건 무효, 무조건 무효예요. 근데 이 등기는 문제가 됩니다. 자, 보통 매도인 병은 명의신탁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냥 매매도 을, 돈도 을이 주고 등기도 을 앞으로서 보통 매도인은 둘 간의 명의신탁을 모를 겁니다. 이 선의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게 유효예요. 병이 한 게 유효. 약정은 병이한 게 아니라 무조건 무효고 병이한 매매 유효, 병이한 이전 등기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을이 소유자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을은 갑돈으로 소유권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갑은 을이 소유자니까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자기가 준 매수 자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완벽한 소유자죠. 갑은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준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매수자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이 매수자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갑은 매수자금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 안 되는 걸 민법에서 공부했잖아요. 유치권 안 되는 걸 보건복주 매신, 명의신탁 X. 여기서 또 써볼 줄 몰랐네. 또 명의신탁 이게 매매대금, 여기 매매대금, 이 매매대금이다. 다 매매대금입니다. 이것도 매매대금, 매매대금, 매매대금 다 네 가지 매매대금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X. 여기서 써볼 줄 몰랐어요. 앙기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뒤까지 싹 포괄하는 앙기법은 저밖에 없습니다. 감탄 여기까지. 자, 이제 을이 정한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정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아까 사조, 사망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무효일 때 써먹는 것이고 을은 유효잖아, 유효. 을로부터 취득하면 백은 백으로 당연히 취득합니다. 근데 병이 이제 만약에 악이래요. 병이 명의신탁을 알고 있다. 이제는 병 보호할 필요 없네요. 그럼 병이한 것도 무효. 병이한 매매 무효, 이전 등기 무효가 돼요, 무효. 무효가 되는데 을이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자 보세요. 이제 제3자 정은 이제 이 특칙 무효일 때 써면 이 특칙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0이 이 특칙에 따라 악이어도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매입 신탁도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에요. 갑을병을 어떻게 받거든 제3자는 무조건 정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제3자 아니에요.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정이고 악이어도 유효. 악이어도 유효입니다. 자, 10번 갑을병 사례 문제죠. 정 보여 안 보여? 정 5번에 보이죠? 딱 쓰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을병 사례에서 정이 3번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이 정답이고 2개는 정답이 아니었죠. 거의 대부분 정이 정답입니다. 아무튼 오늘 결과적으로는 정이 정답 아닌 게 2개였는데 제가 틀릴 말이 아니죠. 일단 정의 답을 쓰고 시간 나면 와서 풀라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 없으면 그냥 10초 만에 한 문제 맞힌 거예요. 한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자, 10번 보겠습니다. 22년 갑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불법 목적이 있죠. 친구들과 명의탁 약정을 맺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고 주어가 수탁자 을은 이에 따라 확실하네요. 신탁자로부터 매수자가 와서 이건 분명히 계약 매입탁입니다. 병소유 토지를 자신 을 명의로 매수, 을이 매수하고 등기가 다 했죠. 그러면 수탁자가 매매하고 모든 걸 다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까지 다 맡겨서 이게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틀린 거죠. 1번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종중 배우자 아니라 약정은 무조건 무효. 2번 갑을의 명의대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몰랐다면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유효죠. 그래서 수탁자 을은 비용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유효죠? 맞습니다.
한번 우리 토지를 소유권 취득하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청구할 수 없고 4번처럼 매수자금을 청구하는데 단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다 맞았네요. 그래서 3번, 4번 같이 묶어서 비교하세요. 5번 만일 수탁자 을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이 명의 땅 약정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었다. 단순히 알고 있었다 말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럼 악의는 유효라. 악의 유효죠?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영상은 기출 특강까지 전 과정 함께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론과 기출 함께 공부해 주세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